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럼프 미 대통령의 여러 행보가 특히 자국 우선주의적 행보가 상대국들로 하여금 정말 공포감에 놓이게 만들 만큼 좀 지나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여러분들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또 한미 간의 무역 협의 과정에서 제가 어떤 표현을 했었냐면 관세라는 그 장치를 가지고 이 관세라는 으름장을 놓고 그리고 주권을 뺏고 노동력을 뺏고 자본을 빼앗아가고 또 자원을 강탈해가는 이른바 약탈, 기존의 자본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자유무역 체제가 붕괴되는 그냥 새로운 이 자본주의의 근간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그런 식의 약탈이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의 자유무역 혹은 지금까지의 자본주의, 국제 자본주의, 그 자본주의의 질서 하면 정해져 있는 자유무역 체제 아래 가격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기술 경쟁력, 품질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그런 다국적 기업들은 시장 점유율을 더 확보하고 시장 사이즈를 키워나가는 그동안 한미 간의 무역 수지의 구조가 이렇게 결정되어진 것은 당연히 한국의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기업들보다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미국 시장 내에서 경쟁력을 더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찾아가고 차지하고 또 수출을 늘려나가는,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가 미국에 HBM을 공급하는데 그보다 나은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HBM이 계속 한국으로부터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조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지금까지의 자본주의에서 기업들이 경쟁력을 쌓아오고 그것을 바탕으로 시장을 확보해 나갔던 그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수지 적자를 경험하고 있는 그게 결과적인 적자인 것이지 기회 자체의 불평등이 아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무역 적자를 만들었고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일본, 독일 많은 국가들이 원래 미국은 제조 강국이었는데 이제 조립 국가로 변신해 버렸다. 이건 말이 안 된다. 다시 미국을 제조 강국으로 만들겠다 하면서 관세라는 조치를 통해서 으름장을 내걸고 관세 면제시켜 줄 테니까 관세 좀 줄여 줄 테니까 미국에 더 투자하라. 미국에 공장을 지어라. 그리고 조선업 밸류체인 미국에 짓고 반도체 밸류체인, 자동차 밸류체인, 철강 알루미늄 밸류체인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투자에 따른 수익은 당연히 보장해 줘야 될 텐데 그 투자에 따른 수익마저 미국으로 돌아가게 하라. 이게 약탈 경제, 과거의 식민지 체제로 돌아가자는 그런 의사결정 아닐까. 자, 이런 것들, 이런 행보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자본주의가 무엇이고 자유무역이 왜 있는 것이고 우리는 또 자본주의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자본주의란 도대체 무엇인지를 그냥 어제 오늘의 경제 상황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자본주의를 좀 이해해보는, 그리고 이 자본주의가 많은 분들이 결과적으로 불평등을 낳았다, 양극화를 낳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면에서 자본주의를 우리는 기존의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문제가 된다, 사회주의 체제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이 맞는 주장인지까지 그 근본적인 그 견해를 생각해 볼 바를 이 책에서 찾아보면 어떨까 하면서 북리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세계적인 저서죠. 자본주의자 선언이라는 이 저서는 뭐 정말 세계 수십여 개 국가에 번역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을 만큼 저희 채널에서 경제를 이해하고 경제 체제를 이해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고민하는 많은 분들께 이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서 저의 독서 감상문 김광석의 북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페이지로 좀 가볼게요. 자본주의란 탐욕스러운 독점가와 권력을 쥔 지주들의 세상이라고 여겨졌다. 여러분들은 자본주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본주의에서 부를 이룬 또 사회주의 생을 축적한
그들을 자본가라고 하는데 자본가를 또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질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오히려 시장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사회일수록 엘리트만이 시민으로서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호받으며 가장 강한 권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책을 읽어가면서 뒷부분에서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해 나가겠지만 우리는 사실 자본주의만을 경험해 봤어요.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제 인생 동안에도 자본주의 외의 다른 사회를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럼 우리는 여러 경제적인 효익을 누리고도 있고 또 부를 맛보고도 있고 그런데 한편에서는 양극화라는 또 어마어마한 돌이킬 수 없는 구조적인 병폐도 경험하고 있고 저출산 사회라든가 자살률 높은 사회라든가 자 그러면 이 자본주의만을 경험하면서 이 자본주의에서 우리가 갖게 된 이런 여러 병폐들 문제점들이 자본주의에 따른 것인가 자본주의가 아니었다면 오히려 인구는 계속 늘어났을까 출산율은 올라갔을까 자본주의가 아니었다면 자살률이 떨어졌었을까 자본주의가 아니었다면 양극화는 없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본주의만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본주의도 살아보고 사회주의도 살아보는 그런 실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본주의 경험만 하면서 거기서 야기되는 몇몇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자본주의의 병폐라고 칭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한번 굉장히 중대한 생각할 점을 벌써부터 던져줍니다. 자, 책을 더 읽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유시장과 사유재산에 기반한 자발적 계약이 바로 그 핵심이었다.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이유는 자본가들이 항상 선하게 행동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때 자유경쟁과 선택의 기회가 그들을 통제하기 때문이다. 더 읽겠습니다. 사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1848년 공산당 선언에서 자유시장이 이전 모든 세대를 합친 것보다 더 큰 번영과 기술 혁신을 만들어냈으며 비약적으로 발전한 통신망과 유통망을 통해 봉건적 구조와 국가주의적 편협함을 무너뜨렸다고 밝힌 바 있다. 맨 밑에 문단 읽겠습니다. 세계 자본주의는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봉건 영주와 독점 권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시장이 성장하면서 사람들은 처음으로 선택하고 협상하고 거부할 기회를 얻었다. 자유무역은 더 저렴한 상품과 새로운 기술을 제공했고 다른 나라의 소비자와 연결될 수 있게 했다. 덕분에 수많은 사람이 기아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본주의 역사를 경험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빈곤, 많은 양극화, 많은 가난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때문에 빈곤이 더 격해졌을까? 빈곤 문제가 아니면 가난 문제, 기아 문제가 더 커졌을까? 사실 자본주의로 인해서 자본주의가 아니었다면 기아 문제, 빈곤 문제가 더 극심해질 수 있는 것을 자본주의로 인해 그나마 그 어떤 문제점들을 더 줄여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직 그 모든 것들을 결론을 짓듯이 말씀드리진 않을 것이고요. 먼저 쭉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좀 생각해 볼 과제들을 던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제가 앞서 꺼내든 그 표현들 트럼프식 자국 우선주의 이 부분에 대한 코멘트가 나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것을 승리의 순간이라고 하고 싶지는 않지만 북미로의 일자리 회귀를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지난 40년간 우리가 알던 세계화는 실패했다. 라고 하면서 소위 트럼프식 그동안의 세계주의, 그동안의 세계화, 그동안의 자본주의, 자유무역 체제 그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트럼프라는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얘기하면 또 반미주의 아니에요 이렇게 하실까 봐 또 걱정이 되는데 반미가 아니라 제가 반미주의인지 아닌지를 지적하지는 마시고
제가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의, 트럼프 정부의, 혹은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잘못됐다면 지적을 해주십시오. 근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약탈이 어쩌면 WTO라는 국제기구라는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국제조약, 협약 다 무시하고 말이죠. 사실 생각해 보세요. 한미 FTA는 온데간데 없어졌잖아요. 한미 FTA는 뭐예요? 자유무역하자. 자유무역하지만, 그러니까 자유무역은 다른 말로 무관세로 수출입하자라는 거예요. 무관세로 수출입하기로 한 약속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갑자기 상호관세라는 것이 등장하고 상호관세율 줄여줄 테니까 미국에 투자하라라고 이끄는 이런 모든 약탈식 과거의 식민지 체제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런 움직임은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트럼프 행정부의 그 생각 마인드 자체가 기존의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기보다는 자본주의를 경험했고 자본주의로 인해 야기된 결과적 불평등, 무역수지 적자, 재정수지 적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무리하게 자본주의 체계를 붕괴시키는 과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제 개인적인 의견도 평가 의견도 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로 갈게요. 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내 주머니에서 돈을 훔치거나 내 다리를 부러뜨리지만 않는다면 나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게 두겠다.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인 불평등인가 아니면 기회의 불평등인가 이걸 따져봐야 될 일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본주의 혹은 뭐 부자, 자본가 혹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그럼 그런 분들은 많은 부를 이뤘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양극화가 일어났고 우리는 나는 오히려 상대적 빈곤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면서 어쩌면 비난할 수도 있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그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성공을 이루지 못한 내가 학창 시절에 놀고 학창 시절에 공부 안 하고 수업 시간에 자고 하던 때 그 성공한 사람은 남들이 놀고 있을 때 열심히 공부하고 남들이 쉴 때 땀 흘리면서 일하고 한 결과물이라고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너무나 이 자본주의를 살아가면서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방법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자본주의는 여기서 얘기한 대로 돈을 훔치거나 내 다리를 부러뜨리지만 않는다면 다른 말로 합법적으로 부를 이뤘다면 그 부를 인정해 주겠다가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의 개념 자체가 사유재산의 축적을 인정하는 제도인 거예요. 근데 사유재산을 축적하는 걸 인정하는 제도를 살면서 사유재산을 많이 축적한 사람을 부정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도 생각해 보면 결과적인 무역 적자가 잘못됐다. 결과적인 재정 적자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자유시장 경제에서 정말 많은 기업들이 품질 경쟁력 끌어올리고 또 가격 경쟁력 끌어올린 그 결과물이라고 해석해 본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자본주의 자체를 흔드는 자유무역 체제 자체를 흔드는 모습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해 봅니다. 이제 본문 46페이지로 좀 가볼게요. 46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세계은행이 직접 제공한 데이터였는데 그들의 주장과 달리 1990년대에 극심한 빈곤층이 38%에서 29%로 감소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계은행이 1999년에 세계의 빈곤이 증가했고 개발도상국의 성장 전망이 어두워졌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세계은행, 월드뱅크가 제시한 그 보고서, 데이터를 보아도 사실상 그 극심한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게 빈곤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상대적 빈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절대적 빈곤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 빈곤은 어쩌면
내가 이 물질 사회를 살아가는데 배고픔을 겪지 않아요. 추위에 떨지 않아요. 그냥 잘 살진 못해도, 좋은 차를 타진 못해도 차는 내가 운전하고 다녀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곤을 느낀다. 이건 상대적 빈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절대적 빈곤은 말 그대로 배고픔을 겪고 있고, 배고픔을 느끼고 있고, 말 그대로 그 생계 유지 자체가 안 되고, 생의 어떤 기본적인 욕구 충족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예를 들어 기아, 빈곤, 가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계층이 바로 절대적 빈곤인데, 그 절대적 빈곤에 해당되는 비중은 줄었다. 오히려 자본주의가 양극화를 초래했을진 모르지만, 양극화는 문제점인 거예요. 양극화를 초래했을진 모르지만 양극화를 초래하는 과정에서 절대적 빈곤은 상당 부분 줄였다라고 이 연구자는 연구의 주장을, 분석적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더 읽어보겠습니다. 2015년까지 세계 빈곤율이 절반으로 감소할 수 있다. 2015년 극심한 빈곤율은 10%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1990년대 초에는 38%가 절대적 빈곤을 느꼈는데 2015년 들어 10% 수준으로 극심한 절대적 빈곤 수준이 떨어졌다.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는 역사적 전례 없는 빈곤 감소를 경험했다. 극심한 빈곤율은 8.4%로 하락했다. 1981년까지만 해도 세계 인구의 40%가 극심한 빈곤 상태였다. 사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이켜 봐도 특히 뭐 한국 전쟁 이후 극심한 빈곤 상태였죠. 전쟁 이후 우리 베이비붐 세대가 경험한 그 가난, 빈곤, 배고픔은 지금 우리 세대가 그것을 감히 평가할 수조차 없을 만큼 정말 빈곤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여전히 그런 빈곤이 해결되지 않은 계층도 있겠지만 그 비중은 확실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양극화가 전개된 건 맞지만 양극화라는 과정에서 절대적 빈곤이 감소하고 상대적 빈곤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면 자본주의가 결국 자본주의 실험을 우리가 했다라고 한다면 그게 실패한 것일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여러분께, 이건 생각하는 과제니까요. 어느 것 하나 정해진 답변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동안의 문제점들만 주목한다면 그게 자본주의에 따른 실패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쩌면 아닐 수 있다. 제가 이 책을 쭉 다 읽어보면서 마지막에 전율이 돋았는데 어쨌든 계속 읽어나가면서 여러분께 김광석의 독서 감상문 말씀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에 세계화 시대를 거치면서 가난한 나라들이 눈에 띄는 발전을 이뤘다. 동아시아, 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중동 지역의 극심한 빈곤율은 1960년 서유럽의 빈곤율보다 낮아졌다. 정말 그 빈곤이 낮아졌다, 빈곤이 감소했다라는 것은 49페이지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 49페이지에 있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문맹률, 아동 사망률, 빈곤, 기아가 다 쭉 떨어졌다. 근데 재미있게도 2020년에 다시 반등하는 흐름을 여러분 그래프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죠? 왜 그럴까? 2020년에 코로나19 팬데믹이 있었죠. 이때 오히려 세계를 봉쇄시키고 무역을 멈춰 세우고 이주를 차단하고 교육을 차단하고 49페이지 하단부에 그러면서 기대 수명도 후퇴하고 빈곤은 더 극심해지고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가난을 가져온 게 아니라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이 자본주의와 어울리지 않는 대처였단 말이에요. 그 교육을 차단한다든가 봉쇄 조치를 한다든가 이주를 차단한다든가 공급망이 단절되고 무역이 단절된다든가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자본주의 체제에서 목표하는 바대로 가지 않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빈곤을 만들고 기아를 만들고 아동 사망률을 끌어올리고 문맹률을 끌어올린 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의 자본주의 체제에서 없었던 어쩌면 자본주의 체제에 답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면서 역행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라는 주장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답을 여기서 정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했었던 자본주의에 따른 그 병폐, 정말 그게 병폐인 것일까? 우리는 그러면 자본주의 체제를 버려야 되는 것인가? 오히려 자본주의로 인해 야기할 수 있는 효용을 극대화하고 그로 인해 나타날 부정적인 그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좀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 이어지는 내용부터 더 여러분들이 더 쏙 빠져드실 것 같은데 이제 베네수엘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네수엘라처럼 되고 있다라는 문장들이 자꾸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네수엘라가 지금 미국과 군사적인 분쟁을 치르고도 있고 정치적인 알이도 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고통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세계 최대 산유국,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갖고 있는 베네수엘라가 왜 이렇게 가난해졌을까? 왜 이렇게 정치적으로 불안해졌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자칫 갖고 있지 않은 자원을 비난하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는 뭐 선진국이 될 수 없어. 뭐 혹시 이런 식으로 자평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는 세계 최대 원유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인데 그런데 왜 그런 상황에 놓여졌을까? 저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를 좀 공유하기보다 근본적으로 베네수엘라는 왜 그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그런 질문,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정답이라기보다는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저자는 이런 배경에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일견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분도 계신데 함께 생각해 보면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더 거듭나야 될지를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본주의자 선언,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이 자본주의자 선언의 북리뷰를 진행하고 있는데 김광석의 독서 감상문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8페이지로 넘어갈게요. 포퓰리스트들은 어떻게 나라 경제를 망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경제 성장이 너무 더디다고 불평하는 독재자는 마치 수확을 기다릴 인내심이 없는 농부와 같다. 그는 사람들에게 씨앗을 배불리 먹도록 허용하며 인기를 얻지만 결국 남은 씨앗이 줄어들어 다음 계절에는 먹을 것이 더욱 부족해진다. 결국 다른 사람들의 수확이 바닥날 때까지 소비하는 것이다. 마거릿 대처가 말했듯이 남의 것을 모두 써버리면 더는 지속할 수 없게 된다. 제가 섣불리 여기서 말씀드리기보다 조금 더 읽고 말씀을 감상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960년 이후 저소득 민주주의 국가들은 저소득 독재 국가들보다 평균적으로 더 높은 경제 성장을 기록했다. 다만 독재자의 변덕스러운 정책이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아 특정 시점에는 몇몇 독재 국가가 단기에 높은 성장을 기록하며 다보스 포럼 같은 자리에서 찬사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평균을 보면 독재 정권은 경제적 성과가 더 부진하며 급격한 경제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한때 급성장했던 독재 국가가 다음 10년 동안 급락하는 것도 흔한 일이다. 처음에는 독재자가 결단력 있게 일을 처리하는 능력에 매료된 투자자들도 곧 깨닫는다. 그 능력은 단순히 경제 개혁을 추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필요하다면 투자자의 기업을 몰수하거나 항구를 봉쇄하는 데도 발휘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제가 조금 더 읽고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베네수엘라와 같은 중남미 국가에서 반자본주의 포퓰리스트 지도자들이 집권할 경우 해당 국가의 경제 규모는
조건이 비슷한 다른 국가들보다 평균 20%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이 마침내 경제가 황폐해지고 있음을 깨달았을 때 포퓰리스트들은 이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게임의 규칙을 바꿔놓은 상태다. 81페이지 보겠습니다. 포퓰리스트들이 간과하는 것은 완벽한 해결책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정책은 필연적으로 트레이드 오프를 수반한다는 점이다. 이 부분 좀 강조하겠습니다. 모든 정책은 필연적으로 트레이드 오프를 수반한다 라는 것을 포퓰리스트들은 간과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선택 따위는 없다며 지금 당장 빠르고 쉽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트럼프는 내가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마치 독재자에 좀 비유를 하면서 그런 어떤 행보가 내가 모든 걸 해줄게. 24시간 내에 전쟁을 멈춰줄게. 또 상호 관세라는 것을 부과할게.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관세 수입이 있는데 그걸 약 90만 원씩 국민들한테 기본소득처럼 나눠줄게.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단기적으로 그렇게 추구하는 행보가 미국을 정말 장기적으로 부강하게 만들까 하는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되고, 베네수엘라도 경제 규모가 20% 감소한 그 여러 가지 배경은 결국 포퓰리스트들이 지도했기 때문이다라는 한 가지 시사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독서 감상문스럽게 말씀을 드린다면 한 가지 시사점이죠. 모든 정책은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것도 있다.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 효과도 있다. 제발 부디 제가 지금 드리는 그 평가적 의견이 맞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니까 정치적 주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주시고 그렇게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뭐가 맞는지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소비 쿠폰을 제공하는 것, 이것은 분명 소비 여력을 확충하고 그리고 자영업자의 경기를 개선시킬 수 있다. 소비 심리를 개선하고 또 나름 민간 소비를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근데 이 소비 쿠폰을 발행하는 이 여정, 또 제가 얼마 전에 2026년 예산안을 보여드리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정부가 지급해야 될 이자 지출액이 34조 원 정도 됩니다. 한 해. 근데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R&D 예산이 30조 원 정도 되고 뭐 보건 예산이나 산업중소 에너지 예산이나 이런 예산이 이자 지출액보다 작아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제가 해보자는 것은 소비 쿠폰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나은 정책이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어떤 편에 서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정말 우려가 돼서 그래요. 정치적으로 자꾸 해석을 하시니까. 혹여나 제가 여기 앞에서도 그 얘기를 했지만 지금 현 정부의 모든 정책이 다 좋은 거야라고 평가하는 게 현 정부 편에 선 사람인가요? 아니면 이런 것은 좋을 수도 있으나 이런 것은 좀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게 그 편에 서서 얘기하는 걸까요? 좋은 친구는 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혹여나 제가 드리는 말씀, 이런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정치적 편에 서서 자꾸 해석을 하시니까 저도 우려스러워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드려보면 그 소비 쿠폰을 제공하는 것이 저는 예를 들면 2020년, 21년과 같은 팬데믹 경제 위기 상황에는 극단적인 처방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지원금을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충격을 경험한 계층들에게 적극적으로 보완적 수단, 안전망을 제공해 주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25년 경제 어려운 거 맞아요.
그런데 2024년에도 어려웠어요. 그리고 내년 2026년도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올해도 소비 쿠폰 주고 내년도 소비 쿠폰 주고, 근데 그 소비 쿠폰 나눠주는 방식이 미래에서 발생할 지출을 끌어다가 지금 지출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정부가 아니라 가게라고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출을 받아서 소비하는 행위는 미래에 소비할 수 있는 것을 줄이고 미래에 소비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지금 소비하는 행위 아니에요? 대출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한 가지가, 지금이 2020년, 21년과 같은 경제 위기 상황이냐 라는 의견. 두 번째,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항상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트레이드 오프를 고민해야 된다. 이 소비 쿠폰을 나눠주는 것이 경기 진작에 도움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경기 진작에 도움이 되는 이 정책보다 더 나은 정책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더 나은 정책이 있다면 이것은 좋은 정책이 아닐 수 있다 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마치 한 학생이 알바생 일자리를 찾아요. 알바 일자리를 찾아요. 근데 여기서 일하면 1시간에 10,000원 벌고 여기서 일하면 1시간에 20,000원 벌어요. 그럼 여기서 10,000원짜리 일을 선택해요. 그럼 이게 좋은 선택이에요? 이 10,000원, 시간당 임금 10,000원의 일자리를 취한다는 얘기는 같은 시간에 이쪽에서 일할 때 20,000원이라는 기회를 포기하는 결과잖아요. 이걸 기회비용이라고 하고 기회비용을 고려한 의사결정을 해야 돼. 이게 경제학적 사고예요. 근데 소비 쿠폰을 제공해 주는 거, 자꾸 소비 쿠폰 하니까 소비 쿠폰 자체를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근본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그 같은 예산으로 경제 성장을 도약시킬 수 있는, 그런데 예산을 쓸 수 있다면, 그러면 이게 과연 소비 쿠폰으로 10,000원 버는 행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20,000원 벌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기회비용입니다. 같은 예산으로, 저는 이제 정부 관계자에게도 우리 경제부 총리님이 이 자리에 출연해서 저랑 토론을 벌일 때도 올해 몇 % 성장하게 만들지, 내년 몇 % 성장하게 만들지, 이런 올해나 내년의 성장률에 연연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당부를 드린 적이 있죠. 그게 제 진심입니다. 올해 성장률에 연연하지 마시고 올해와 5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을 비교했을 때 달라져 있는 한국 경제를 만들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말씀입니다. 경기 진작에 고민하지 마시고 경제 성장에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인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트레이드 오프를 고민하면서 정책 의사결정, 여러분 개인도 개인의 의사결정, 정부도 기업도 그런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왜 이렇게 됐는가라는 것은 여기서 얘기했듯이 독점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독재자 권위자가 너무 포퓰리스트적으로 행보를 보였고, 포퓰리스트적으로 행보를 보일 때 가장 여러분 인기 끌기 좋은 게,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엄마가 있고 아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사탕 사주는 엄마가 인기가 좋겠죠. 우유 사주는 엄마보다. 그러나 그 아이의 건강을 생각해 보면 뭐가 더 좋은가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지금 당장 좋은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좋은 정책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 포퓰리스트식 경제 정책은 지금 당장 좋은 것에 집중하다 보니 나중에는 안 좋아진다. 석유 매장량 세계 1위 국가가 어떻게 이렇게 환란을 맞이했을까? 참 많은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제가 이 책을 읽고 후기를 드리지만 제 주장이 다 맞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할 바를 공유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173페이지로 좀 건너가겠습니다. 자본주의에서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부가 평등하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근 몇십 년 동안 극소수의 초부유층 상위 1%가 대부분의 부를 차지하며 나머지 사람들은 뒤처졌다. 왜 자본가들이 그렇게 많은 부를 가져야 하는가? 직접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 사례가 나옵니다. 2018년 이케아의 창립자 잉바르 캄프라드가 사망하자 스웨덴 좌파 청년 운동의 대표인 헬리크 말름로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노동자 15만 명이 캄프라드의 유산을 나눠 가져야 한다. 그는 이케아의 가치는 캄프라드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창출했으며 이제 그들이 캄프라드가 빼앗아간 부를 되찾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때 여름에 이케아의 창고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 많은 노동자들한테 인기는 끌겠죠. 몇 명의 자본가들로부터는 인기를 잃겠죠. 상위 1%가 전체 부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한 명, 그러니까 사실 포퓰리스트들은 자본가 한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비자본가, 노동자 80%가 중요한 거 아닐까요? 174페이지 가겠습니다. 이런 태도는 기본적으로 널리 퍼져 있다. 즉, 오직 육체 노동만이 진정한 노동이며 사업 아이디어를 고안하고 돈을 투자하고 조직을 운영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창출하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베네수엘라에는 캄프라드 같은 사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눌 것이 없는 것이다.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문장들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게 100% 맞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방식으로도 생각해 볼 바가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많은 노동자들이 일한 것도 중요하고 캄프라드 같은 그 대표가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하고 만들어 놨다고 한다면 이게 정말 누구의 유산인가? 그 부분을 여기 정리해 놨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노동자들을 선동하며 이렇게 말한다. 이 자본가는 너희의 노동을 빼앗아 부자가 됐다. 그는 도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노동자들로부터 표는 얻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175페이지 하반부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무시한다. 노동은 원래 그곳에 존재했지만 새로운 사업 모델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그 노동이 생산적이거나 소비자들에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노동은 원래 존재했는데 지금 이 새로운 사업 모델을 고안한 캄프라드는 그 노동의 가치를 끌어올린 거죠. 그 노동하고 있는 노동의 투입, 그 노동력이 더 많이 투입됐거나 한 것이 아니라 사업 모델을 개선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하고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고 사회주의자는 노동자들을 설득해 모자 제조업자의 돈과 기계를 빼앗게 만든다. 이제 그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최고의 원자재를 갖거나 기계를 수리하거나 생산을 효율화하거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사람은 없다. 이윤과 임금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러니까 시장을 새롭게 개척하고 생산을 효율화하고 더 나은 원자재를 찾고 기계를 수리하고 하는 아예 개편하고 이런 부분에 고민을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같은 노동력을 10년 전이나 20년이 지난 지금이나 또 10년이 지난 후나 같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이냐. 저는 이 사회주의자와 자본주의가를 양극단에 놓고 자본주의가 맞다, 사회주의자가 틀렸다 이걸 주장하기보다 각자의 사고가 다 존중되고 그 어딘가에서 좋은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하게 만들죠. 176페이지 이 부분 좀 길게 읽어보겠습니다. 자본가의 일이 매우 생산적이라는 것이며
그가 부를 얻는 순서부터 가장 마지막이라는 점이다. 한 기업의 소유주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공급망에 속한 모든 사람이 먼저 자신의 몫을 챙겨야 한다. 고객은 자신이 지불한 돈보다 가치가 높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아야 하며 직원은 매달 계약된 급여를 받아야 한다. 이는 기업이 제품을 판매하기까지 몇 년이 걸리더라도 심지어 평생 이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이 자영업 대신 고용되는 것을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는 누구도 급여를 받기 위해 몇 년씩 기다리거나 제품이 팔리지 않으면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원자재와 기계를 공급하는 모든 하청업체도 대금을 받아야 하며 은행은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받아야 한다. 이렇게 직원, 공급업체, 대출기관 모두 보상을 받은 후에 여전히 남은 수익이 이윤인데 그 이윤이 크다고 그걸 가지고 분노할 수 있느냐? 굉장히 많은 바를 시사하죠. 소비자도 물건을 구매한다는 것은 10,000원 주고 그 물건을 구매한다는 것은 이 구매하는 물건의 가치가 10,000원 이상이라고 지각하기 때문에 구매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모든 거래는 그래요. 그럼 소비자도 그런 결정을 내리고 직원들도 월급 한 번도 깎아먹지 않는 조건으로 한 번도 스킵하지 않고 매월 같은 수준의 동등한 임금을 나는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공급업자들도 마찬가지. 은행도 마찬가지. 근데 그 모든 것을 잘 운영하고 하면서 남은 그 산물이 이윤이라는 거죠. 모두가 원하는 수준의 보상을 받게 하고서 창출하는 이윤이 이 자본가의 이윤인 거죠. 근데 왜 그것을 놓고 분노하느냐? 177페이지 보겠습니다. 공급망의 모든 참여자가 먼저 보상을 받았고 그럼에도 기업이 시간을 투자하고 자원을 활용해 우리가 원하는 가치를 창출하는 데 성공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성공한 기업가에게 이윤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다. 그가 이윤을 창출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사회에 무언가를 기여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이 저자가 이런 문장도 남깁니다. 나는 백만장자다. 나는 베스트셀러를 썼다. 당신도 베스트셀러를 쓰면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백만장자가 된 것에 대해서 분노하면 안 되고 기회에 있어서는 동등하게 주어졌으니 그 결과 자체를 분노하거나 지적해서는 안 된다. 이유는 타인에게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창출해준 가치 중 일부를 자신이 가져가는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유는 타인에게서 빼앗는 것이 아니다. 타인에게 그 기대 이상의 가치를 주고 남은 일부를 가져가는 것이다. 저의 생각은 생각 짧게만 말씀드리면 그 이윤을 창출했다고 분노하는 것도 안 되지만 이윤을 창출한 자본가가 사회에 환원할 의무를 갖지 않는 것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데 대기업들은 경부고속도로 깔렸을 때 물류라는 관점에서 그 고속도로를 더 많이 이용해요. 평범한 시민보다. 대신 그 고속도로를 이용한 이용 대가는 다양한 세금의 형태로 도로 이용료의 형태로 지불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만든 사회적 산물, 인프라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활용하고 또 일부는 노력에 따른 산물이기도 하지만 또 일부는 행운에 따른 산물도 있기 때문에 저는 사회에 환원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의 의견은 노동자가 자본가로 하여금 그렇게 많은 이윤을 차지했으니까 분노한다. 이것도 잘못됐지만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라고 주장해서도 안 되지만 자본가는 또 자본가 스스로 환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회가 적당한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저는 좀 극단적인 사회주의, 극단적인 자본주의도
둘 다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책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짧은 시간 안에 저의 생각을 다 정리할 수는 없지만 베네수엘라가 왜 이런 상황에 놓여졌을까를 고민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는 포퓰리스트들의 단기적인 행보, 또 이런 어쩌면 전반적인 그 이윤을 한 자본가가 그대로 가져가는 그런 것을 비방하고 실제 그런 설계를 하고 새로운 효율성을 만들어내기 위한 고민을 하고 시장을 개척하고 하는 구상하는 인물이 없었구나라고 평가해 보면 어떨까. 어제 오늘의 베네수엘라 이슈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이 책을 통해서 그냥 어제 오늘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어떤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한국이라는 사회를 놓고 더 온당한가를 고민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점을 드립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결론을 단정짓고 여러분께 설파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한쪽의 주장도 있다라고 그 한쪽의 주장도 한번 공감해 보자. 또 다른 한쪽의 주장도 같이 공감해 보자. 그랬을 때 양쪽 극단에 있는 어떤 생각이 중간 어느 지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베네수엘라 얘기를 했으니까 또 많은 분들이 중국의 지금, 중국의 미래 이 부분을 놓고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역시 그 부분도 이 책을 통해서 리뷰를 하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본주의 선언이라는 책을 통해서 말이죠. 중국이 일궈온 여러 시장에서 만들어 놓은 산물들 과히 위협적이기도 하고 또 우리 한국 경제로서는 중국의 그 거대한 그런 경제력 그리고 기술력 이런 것들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고민이 많이 되죠. 자, 중국 경제가 지금 어떤 상황에 와 있는지를 뭐 어제 오늘의 이슈를 가지고 말씀드리기보다 근본적으로 중국이라는 경제, 중국이라는 사회는 지금 어떤 체제 하에 있는 것인가를 한번 놓고 생각해보고 그것에 비추어서 또 우리 한국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어떻게 우리는 대응해야 될까를 생각해볼 과제를 좀 꼽아보고자 합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자본주의자 선언이라는 이 베스트셀러 저서를 읽어나가면서 함께 생각도 해보고 묵상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 있습니다. 김광석의 북리뷰, 김광석의 독서감상문 30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오랜 기간 예상보다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마오쩌둥의 독재로부터 중요한 교훈을 배웠기 때문이다. 마오의 통치는 역사상 최악의 기근과 끔찍한 문화 대혁명을 초래했다. 1인 지배 체제는 최고위층으로 전달되는 정보의 양을 제한하고 아첨꾼과 편집증, 숙청을 낳는다. 충성심만으로 보상이 주어질 때 중대한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 301페이지 중요한 문장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당의 최고위층에서는 이념적 유연성을 갖춘 보다 집단적인 지도체제가 자리잡게 됐다. 내부 논쟁을 통해 다양한 계파가 자신들의 입장과 반대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다. 또한 합의 중심의 의사결정은 누군가가 입장을 바꾸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때 체면을 잃지 않도록 했다. 이제 시진핑 주석의 정권이 들어서기 전 단계에 마오쩌둥이라는 이 공산당 전 주석의 이 정치적 행보를 너무 독재적인 정치적 이런 행보가 오히려 중국 경제를 가난으로 내몰았다. 그래서 그것에 반성하면서 이것에 반면교사인 거죠. 반면교사 사면서 좀 이념적으로 이렇게 갈려 있기보다는 유연성을 갖추고 개방하고 이제 의사결정도 혼자 독재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회의를 통해서 뭐가 더 좋은 것인가를 논해가면서 결정을 해나가는 체제를 갖게 됐다. 그게 중국 경제를
상당히 고성장 국면으로 만든 것이다. 2000년대 초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2000년대 초반. 중국 경제가 한때 14%대의 고성장을 이루었었죠. 근데 시진핑이 이 질서를 무너뜨렸다. 이 문장이 나옵니다. 시진핑과 다른 보수주의자들은 당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일반 기업과 국유기업, 각종 기관 내에 당 조직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었다. 당원 수는 늘었지만 당원이라는 지위는 더 이상 아무 의미도 없게 됐다. 어떤 사안에 대해 견해가 어떻든지 상관없었고 무관심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조금 더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오식 통제로의 회귀였다. 그러니까 중국의 이런 질서를 무너뜨리고 과거의 고성장세에서 지금은 5% 성장세마저 깨진 중성장 저성장 체제로 가고 있는 모습. 그 와중에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듯이 중국 경제를 둘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구경제와 신경제. 그러니까 지금 나름 5% 성장을 하고 있는 그 배경에는 신경제가 있는 거죠. AI, 로보틱스, 배터리, 반도체, 전기차, 재생에너지 이런 여러 주력 미래 유망 산업을 중심으로 중국 경제가 버티고 있는 것이지, 구경제를 놓고 보면 부동산 시장, 건설업, 인프라 산업 완전히 황폐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마오식 통제로의 회귀의 과정에서 권력 집중, 인물 숭배로 회귀되면서 마오처럼 시진핑은 숙청을 통해 통치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공포와 복종을 이끌었고, 그러면 서로 누군가의 다른 의견 제시할 수가 없죠. 복종해야죠. 숙청당할 텐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중국 경제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없는 거죠. 물론 독재자가 최상의 의사결정만을 매년 내릴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집단적 사고, 다양한 의견들이 공유되면서 그중에 좋은 의사결정을 취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방향을 만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저도 채널에서 경인남과 토론합시다를 추구하고 있고, 그 토론을 추구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양한 다른 의견들, 같은 의견들 공유하면서 그중에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가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드리고 싶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토론식 문화가 더 많이 자리 잡아야 된다. 이것도 하나의 결입니다. 자, 30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사람들이 선택권을 부여하고 스스로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체계는 언제나 강한 매력을 지니기 마련이다. 반면 중국처럼 기술 관료주의적 독재체제는 스스로의 정당성을 성장과 임금 상승을 통해 증명한다. 그러니까 이 독재체제는 단기적인 성과로 증명을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이야기해드렸던 베네수엘라의 사례랑 좀 비슷하죠. 공산당이 경제 권력을 더 많이 쥘수록 외부의 자발적인 시도와 지식은 사라진다. 독재하고 내 말 안 들으면 숙청하는데 어떻게 전문가적 의견이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린 게, 어떤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이 그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 정부를 지지하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어떤 정치적 입장에 서서 독재 권력에 숙청하는 사람은 비판할 수가 없겠죠. 비난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를 우리는 해야 되고 끊임없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온 국민이. 지난 정부가 모든 일을 못했고 모든 일을 잘했나요? 현 정부가 모든 일을 잘하고 모든 일을 못하나요? 잘하는 일도 있고 못하는 일도 있죠. 정권에 휘말리지 마시고, 가끔 제가 2026년 예산안을 비판했더니 왜 전 정권 때는 말하지 못하던 사람이 이제서 비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 정권 때 비판하는 걸 못 들으셨겠죠. 그죠?
그게 아닙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데 30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위험한 정책을 모방하고 있는 셈이다. 시진핑 주석의 정책을 비난하는 거죠. 새로운 정책이 성과를 거뒀다 해도 그 성과는 대부분 부정적인 것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높은 성장률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어떤 부정적인 성과가 있었냐면 자본은 생산성이 낮은 국영기업으로 다 이전됐다. 국내 총생산의 4분의 1 정도만 기여하는 반면 은행 대출의 80%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빚으로 읽은 거죠. 1990년에서 2000년대에 연평균 10%에 달하는 1인당 성장률은 팬데믹 이전에는 5% 수준으로 떨어졌고 중국의 경제 성장 동력을 짜내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짜내기도 어렵다는 거죠. 중국의 놀라운 경제 성장은 오래전에 이뤄진 개혁에 기반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성장하고 있는 것은 그 전 단계에 이런 여러 자유로운 의사 결정과 회의 체제에서 그 새로운 방식을 채택하던 시진핑 주석 이전 단계에 오래전에 이루어진 그 개혁 덕분에 지금도 성장하는 것이다라고 이 저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중국 경제는 대규모 정부 투자를 통해 유지됐지만 생산성과 혁신의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부동산은 이미 중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 아니라 부담이 되었고 부동산 시장이 성장하는 방식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중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이유는 국민 소득 수준이 높아서가 아니라 인구가 많아서기 때문이다. 1인당 국내 총생산으로 측정하면 중국은 투르크메니스탄이나 도미니카 공화국 정도의 수준으로 영국의 번영 수준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인구가 많아서 GDP 규모가 큰 것이지 1인당 GDP로 따지면 사실 도약한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네요. 뭐 드릴 말씀은 정말 많으나 제가 지금 이 자본주의자 선언이라는 책의 북리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할 바들을 공유하고 있는데 저는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그 부분을 읽어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393페이지입니다. 한 사례를 좀 거론합니다. 그 사례를 읽어드릴게요. 어느 로마 황제가 군중을 즐겁게 하기 위해 2명의 가수 중 누가 더 뛰어난지를 자신이 직접 결정하겠다고 나섰다. 첫 번째 가수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나쁘지 않았다. 사실 꽤 인상적이었다. 관중은 흥분했다. 실제로 이토록 아름다운 노래는 좀처럼 듣기 힘들었다. 그러나 그 가수가 어느 한 음에서 약간의 실수를 했다. 황제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공연을 중단시켰고 그 즉시 경쟁은 끝났다. 두 번째 가수를 무대 위로 불러 상을 수여했다. 첫 번째 가수가 실수를 했으니 두 번째 가수가 승자라는 것이다. 우리는 경제를 살아가고 있다. 자본주의를 살아가고 있다. 이 경제, 사회과학은 실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동시에 두 가지 사회를 살아가 볼 수가 없어요. 이런 걸 이제 전문 용어로 통제라고 합니다. 이 사회과학적 실험의 통제의 중요성을 제가 여러 번 강조해 드렸는데 이 사례는 통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 한번 드려보면 생물학에서 자연과학에서는 항상 연구를 할 때 통제 집단을 설정합니다. 실험 집단이 있으면 통제 집단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생쥐가 있어요. 생쥐를 놓고 실험을 해요. 이 약을 주입하면 예를 들어서 식욕이 돋는다. 근데 그럼 이 생쥐에게 약을 주입해 봤을 때 실제 이 생쥐가 식욕이 돋아났는지 식욕이 줄었는지를 평가하면 안 돼요. 이 생쥐가 아닌 다른 생쥐 집단을 놓고 역시 밀가루약, 이걸 뭐라고 해요? 플라시보라고 하죠. 밀가루약을 투입해서 결과적으로 둘 다 그러니까 약을 주입하지 않은 생쥐든 약을 주입한 생쥐든 둘 다 식욕이 늘어나는 구간일 수 있거든요. 이건 통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약에 따른 효과는 그냥 이
생쥐가 약을 먹기 전과 약을 먹기 후 이 둘의 차이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통제 집단인 다른 집단도 같은 시간 안에 식욕이 돋아났다면 상대적으로 효과가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생쥐가 있고 B라는 생쥐가 있는데 A가 A-가 됐다. 그럼 A-에서 A를 뺀 값이 이 약의 효과가 아니라 A-에서 A를 빼고 또 B라는 생쥐도 B-에서 B를 빼고 약을 먹기 전후를 빼는 거예요. 그 값을 또 빼야 돼요. 이게 좀 너무 전문적으로 들어가니까 이 정도는 생략하겠습니다만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본주의만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야. 그럼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동시에 사회주의를 살아가지 않고 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둘을 동시에 경험할 수 없어요. 만약에 한국이라는 A 나라가 있고 한국이라는 완전히 똑같은 한국 B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자본주의를 30년 동안 살아가 보고 A도 B도 자본주의를 30년 동안 살아가 본다면 결과적으로 자본주의든 나머진 다 똑같고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만 달라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사회가 나았을까를 비교하지 않죠. 우리는 통상 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례처럼 두 번째 가수의 노래를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A 가수가 노래를 꽤나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A 가수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B에게 상을 준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자본주의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어요. 양극화라는 문제가 있고 빈곤이 해결되지 않고 있고 그렇지만 만약에 그 단면만을 경험해 놓고 거봐 사회주의가 맞아 하고 주장하는 것은 지금 이 로마 황제의 이 음악 공연 경시대회에서의 평가랑 뭐가 다릅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둘의 경험을 다 할 수가 없다. 사회과학은. 그런 관점에서 저의 의견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 책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게 여기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394페이지 로마 황제처럼 판단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는 세계에서 우리는 완벽함을 찾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찾는 것은 가장 좋은 것 그리고 지속적인 개선의 약속이다. 395페이지 자본주의는 인류가 경험한 가장 위대한 사회적, 경제적 진보를 가능케 했지만 수백만 명이 그것을 거부하고 정작 들어본 적도 없는 다음 가수를 선택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자유시장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대중에게 이론적 사유와 정치적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자원과 여유를 제공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여유를 시장 경제를 불공정하고 영혼을 파괴하는 체제로 비판하는 데 적잖은 정도로 사용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자본주의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에서 나타나는 여러 병폐들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하고 있지만 그게 자본주의 때문만일까? 자본주의 때문만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아니었으면 더 문제가 심각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자본주의, 사회주의, 뭐 극단적인 자본주의, 극단적인 사회주의, 그죠? 양극단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에 대한 생각, 또 사회주의에 대한 생각을 고루하면서 가장 최선의 의사결정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저의 의견은 앞서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끝으로 이 자본주의자 선언 책을 읽고 느낀 저의 독서 감상문은 뭐냐면 우리는 자본주의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효용을 극대화하는 게 맞다. 다만 여기서 나타나는 부작용들, 문제점들이 있다면 그 문제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냥 문제점들, 부작용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부정하거나 비난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가 전개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의견, 이 의견이 제 마지막 의견이고요. 이 의견을 끝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주의 자 선언.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참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 참 많은 국가에 걸쳐서 수십여 개 나라에 걸쳐서 이 책이 번역되어 공급됐다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의미 있는 책인가 생각하게 만드는데 여러분들도 어떤 정치적 어떤 이념적 사고를 하실지 모르지만 좀 평평한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오늘 이 책에서 전달하는 그 메시지도 한번 나의 여러 사고와 사고 중에 또 하나의 또 중요한 사고로서 자리 잡는 계기가 되면 어떨까? 예, 이걸로 여러분의 사고를 바꾸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사고가 있다면 또 이런 사고도 하나의 축으로 또 이렇게 자리 잡으면 어떨까?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를 제대로 알고 비판하고 지적하고 또 문제점 개선 방안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 담아서 오늘의 김광석의 독서 감상문 북리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